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그날 새벽 남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넘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 그중 상당 부분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작 QR코드 하나 찍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십 년간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3년 2월 어느 금요일 제 인생에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구청 현관을 들어서는데 후배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김 과장님, 30년 넘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곳 충청 지역의 한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실무자였죠. 책상 하나 달랑 주어지고 민원인들 상담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 초반이었으니까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팀, 긴급복지 담당까지 안 해본 부서가 없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사례 관리만 해도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뤘죠. 김 과장님 아니면 안 돼요.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입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이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자료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QR코드 함부로 찍지 마세요.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놨더군요. 그걸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하지.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30년 넘게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 퇴직금도 있고 해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더군요. 왔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더군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큰딸 민지는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왠지 서먹해졌어요. 작은 아들 준수만 가끔 전화하는 정도고요. 엄마는 맨날 일만 했잖아. 민지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30년 넘게 복지과 김 과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누구일까요? 그냥 62 먹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할머니일 뿐인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남편 밥 챙겨주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나 뭐 좀 해야겠어. 뭘? 봉사활동 같은 거. 맘대로 해.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아파트 주민센터 자원봉사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꽤 큰 편이어서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더군요. 경력 무관, 누구나 환영 그 문구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처음 봉사 나간 날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력서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김영숙 씨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30년 넘게 계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문가시잖아요. 저희가 행운이네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경력을 알아봐 주니까요. 집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시락 배달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찼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오래전에 갔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 그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식들과 떨어져서 혼자 도시락 받으면서 사는 날이 올까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오늘 봉사 어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요즘 봉사활동 하는데 보람차. 그래, 그거 좋네. 근데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민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넘게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정작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만큼은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4월 초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고 주민센터 자원봉사실에는 도시락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 서너 명이 명단을 확인하며 분류하고 있었어요. 오늘 물량이 많네요. 옆에 계시던 60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0분 넘으시나 봐요. 저는 명단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이름표를 보니 이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훈? 이름은 익숙한데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어디서? 아, 오래됐죠. 한 10년쯤 됐나? 구청이랑 협력하던 복지관에서 일했었어요. 복지관,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으로 있을 때 협력 복지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복지관도 그중 하나였고 거기 젊은 상담원 중에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지훈 씨,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저도 요즘 여기서 봉사해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랑 디지털 기기 사용법 알려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 착하네. 근데 복지관은 그만뒀어?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복지 일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같이 봉사하게 생겼네. 잘 부탁해. 네 선생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지훈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면 지훈 씨는 어르신들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 아이콘 보이시죠?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 씨 참 착하네요. 동료 봉사자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젊은 사람이 착해. 어느 날 지훈 씨가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오늘 날씨 쌀쌀하죠? 고마워. 근데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인생 선배시잖아요. 저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뭐가 있어? 복지 일할 때요. 선생님이 구청에서 오셔서 사례관리 교육해 주셨잖아요. 그때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났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누구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관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횡령 의심을 받았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횡령? 갑자기 1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 사건이 있었고 제가 구청 담당자로 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의 젊은 상담원 한 명이 연루됐었고 지훈 씨가 그때 네, 근데 진짜 억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증거가 애매하다고 그냥 사직 처리됐어요. 선생님도 그때 조사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로는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복지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직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복지관은 한동안 감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꼼꼼히 조사했어야 했나 봐.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봉사하면서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하니까 보람차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아닐까요? 지훈 씨, 앞으로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저는 지훈 씨를 좀 더 챙겨주게 됐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올 때 하나 더 싸서 지훈 씨 것도 챙겨주고 봉사 끝나고 차 마실 때 제가 계산하고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그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지훈 씨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모님 일찍 여의어서요. 선생님이 진짜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는데 이렇게 따르는 젊은이가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지훈 씨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 추적 시스템 아세요? 그게 뭔데? 요즘 주민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대요. 도시락이 제대로 배달됐는지 QR코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아직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베테랑이시니까 한번 써보시고 다른 봉사자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시스템이네. 그럼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그럼요, 간단해요. 지훈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주민센터 로고가 있는 QR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배송 완료 확인이 되고 어르신들 안부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일석이조죠. 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있네. 선생님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근데 나 이런 거 잘 몰라. 아니에요.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출신이고
봉사자고 젊은이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지훈 씨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5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도시락 물량이 많았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25분이나 되세요. 봉사자분들 고생 좀 하시겠어요. 저는 서둘러 도시락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명단을 보니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박영식 할아버지, 이순덕 할머니, 제가 한 달 넘게 배달하면서 친해진 분들이었죠. 선생님, 오늘 저랑 같이 동 돌까요?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도시락 상자를 들고 아파트 동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105동 김춘자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왔어요? 할머니, 오늘 건강하세요? 그럼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오는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송 확인 시스템 기억하시죠? 응, 그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래요. 한번 해보세요. 지훈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QR코드가 떠 있었고 위에 주민센터 도시락 배송 확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찍으면 돼? 네, 카메라 켜서 찍으시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훈 씨가 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 댔습니다. B-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배송관리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파란색 설치 버튼이 보였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돼? 네, 설치하시면 앞으로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앱을 설치하는 게 맞나? 그냥 확인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훈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깔았어요.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로고도 보였고 지훈 씨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톡, 설치 중. 로딩바가 움직였습니다. 한 30초 정도 기다렸을까요? 설치 완료. 됐네? 네, 이제 다 되셨어요. 앞으로는 이 앱으로 배송 확인하시면 돼요. 고마워, 지훈 씨. 우리는 다음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25분의 어르신 댁을 다 돌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배송관리 앱 권한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권한 설정? 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앱 아이콘을 눌렀더니 여러 가지 권한 허용 화면이 떴습니다. 통화 권한 허용 문자 메시지 접근, 허용 연락처 접근, 허용 위치 정보 접근 허용.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전체 허용을 눌렀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권한 허용 완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요즘은 같은 방을 쓰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휴대폰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몇 시간 후 제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걸.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 고객님 계좌에서 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50만 원? 제가 뭘 샀나? 잠이 확 깼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또 진동이 왔습니다. 은행 고객님 계좌에서 1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딩-딩-딩-, 150만 원 출금, 2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화면이 문자로 가득 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마이너스. 타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문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도 2회.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아, 왜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남은 시도 1회, 계정 잠김까지 한 번 남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을 닦고 천천히 다시 눌렀습니다. 한 자리씩 정확하게 로딩 화면이 떴습니다.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580만 원. 제 통장에는 분명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 530만 원. 다시 눌렀습니다. 잔액 480만 원. 숫자가 제 눈앞에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땡땡 50만 원 출금. 이땡땡 50만 원 출금. 박땡땡 100만 원 출금. 50만 원씩, 100만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은행 번호를 눌렀습니다. B-, B-. 고객님의 전화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동 안내 멘트가 너무 느렸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저는 화면의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0을 눌렀습니다. 현재 대기 순서는 27번째입니다. 27명.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라라 마이너스. 그 사이에도 휴대폰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4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저는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80만 원. 새로 고침. 잔액 330만 원. 또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대기 순서는 15번째입니다. 대기 음악이 다시 흘렀습니다.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이래? 새벽부터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상담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배송관리 앱, 어제 도시락 배송 확인 앱을. 그게 큐싱 사기입니다. 고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요? 돈은 찾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 210만 원. 210만 원, 3천만 원이 넘게 있던 돈이 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거의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뭐 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이 없어졌잖아. 목소리가 집을 떠나갈 듯 했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 봉사하는데 앱을 설치하래서. 봉사하다가 3천만 원을 날렸어?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맨날 남만 도와주고 남 걱정만 하고 정작 우리 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어?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함부로 이상한 거 클릭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화면에 금이 더 갔습니다. 30년 넘게 복지 일했으면서 이것도 구별 못해? 사기 피해자 상담했다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매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3천만 원이 뭔지 알아? 우리 노후 자금이야. 퇴직금 중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야.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 7시쯤 큰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엄마가 큰일 났어. 뭔데요?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QR코드, 앱 설치,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사기 당하신 거예요? 응. 3천만 원을요? 미안해, 민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거 클릭하지 말라고. 특히 QR코드는 조심하라고. 나도 알아. 근데요? 엄마는 복지 사셨잖아요. 이런 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하세요? 민지야. 아빠는 뭐래요? 아빠는 화내고 방에 들어가셨어. 당연하죠. 3천만 원이면 우리 집 1년 생활비예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아니야,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근데 엄마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또 연락 올 거예요. 그래, 전화 끊을게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해서. 뚝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수야.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세요? 엄마가 사기당했어. 네? 무슨 사기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준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돈 이야기만 했는데 준수는 제 안부부터 물어봤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근데 엄마가 복지사였잖아. 이런 거 잘 알아야 하는데. 엄마 전문가일수록 방심해요. 제가 회사에서 보안 교육 받았는데 오히려 경력자들이 더 많이 당한대요.
준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엄마, 지금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지금 바로 하세요. 저 점심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고마워, 준수야. 전화를 끊고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오세요. 진술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오전 10시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회사 선배 만나고 온다. 무슨 선배? 돈 좀 빌려야지. 우리 생활비도 없잖아.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던 제가, 30년 넘게 사기 피해자들을 도왔던 제가, 정작 저는 가장 쉽게 당했습니다. 오후 2시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 이지훈, QR코드, 앱 설치, 큐싱 사기네요. 요즘 많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다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주민센터나 구청 이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돈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이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빠르게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사기꾼들 사이에 공유됩니다. 돈 찾아준다고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경찰서 다녀왔어. 그래서? 돈 찾기는 어렵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어.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수만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봤습니다. 주민센터 봉사는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곳에서 당한 건데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사이버 범죄 추적팀의 박민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큐싱 사기 피해 입으셨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경찰서에서 공유된 피해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조직을 추적 중인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해커팀에서 사기꾼들 계좌를 추적했는데 아직 중국 계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동해서 못 찾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다니 3천만 원을. 그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제 남은 통장 잔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 통장까지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이요? 저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영영 못 찾아요. 저희도 제 팀장한테 부탁해서 겨우 추적한 거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생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찾아준다고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이버 범죄 추적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이버 범죄 추적팀인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공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사이버 범죄 추적팀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럴듯한 공문 양식이었습니다. 로고도 있고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게는 500만 원도 없다.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빌리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30년간 조금씩 모은 500만 원,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 더 빼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알겠어요. 보낼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1,000만 원.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5초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준수의 목소리 엄마 조심하세요. 경찰의 목소리 절대 속지 마세요. 하지만 박민수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찾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눌렀습니다. 통 마이너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한 걸까?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다시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3시간, 4시간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당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 30년간 모은 비상금, 다음 달 생활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총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의 거의 절반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서재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졌는데? 저는 주방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또 뭐 한 거야?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대답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당한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당하는 거냐고? 남편이 손에 든 통장을 집어던졌습니다. 탁자 위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물이 마루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돈 찾아준다고 해서. 돈 찾아준다고? 그게 또 사기란 말이야. 경찰이 뭐라고 했어? 대답 못해? 경찰이 조심하라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4천만 원이 날아갔어. 퇴직금 반이야. 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루 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맨날 남만 걱정하고 정작 가족은 뒷전이야. 아니야, 나는. 됐어. 나 며칠 생각 좀 할게. 그동안 당신 나가 있어. 어디로? 어디든 일단 나가 있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통장에는 이제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나갈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민지 집? 아니, 민지는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준수 집? 준수는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결국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62해를 살아왔는데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는데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또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큐싱 사기단이 선생님 계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자금 이동이 필요합니다. 경찰 말이 맞았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공유됐습니다. 아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안 하시면. 됐어. 나 이제 속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수야, 엄마 집 나왔어. 네. 왜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준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고시원,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주소 보내주세요.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준수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준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는 착해서 그래요. 착한 게 죄야. 아니에요. 준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여기 계세요. 제가 아빠 설득할게요. 준수야, 고마워. 준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만두를 사다 줬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준수가 간 후 저는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밤 11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박민수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제가 속아서 선생님한테 피해드렸어요. 뭐라고? 이것도 사기일까?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컵라면만 먹었습니다. 준수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주민센터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네, 저 주민센터 담당자 이수진입니다. 혹시 요즘 괜찮으세요? 봉사 안 나오셔서요. 제가 사고가 좀 있어서요. 무슨 사고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세요. 다들 걱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답일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춘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도시락 배달해 주시던 분이에요. 춘자 할머니, 기억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 할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주민센터에서 받았어요, 저. 선생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당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도 큐싱 사기요? 네, 석 달 전에요. 2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계세요? 집에요. 혼자. 지금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춘자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저를 봤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헐떡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춘자 할머니 아는 사람인데요. 혹시 할머니 계세요? 아까 집에 계시던데요. 근데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밤마다 오시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좀 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리실에 전화할게요. 10분 후 관리소장이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춘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수면제통이 굴러다녔습니다. 소주병도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관리소장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삐뽀 마이너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버텨요.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 세척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후면 깨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2시간 후 춘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살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서 뭐해요? 돈도 없고 가족도 날 원망하고.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큰딸이 요양원 보낸대요. 정신 나갔다고 명절에도 빈손으로 가야 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못 줘요. 저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가족한테 짐이에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집도 나왔어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 4천만 원 날렸어요. 할머니보다 더 많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사기꾼들만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요. 춘자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춘자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자 이수진 씨가 놀라며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큐싱 사기, 이지훈, 4천만 원. 이수진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저희 주민센터 정식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네. 무단으로 들어와서 활동했던 거예요. 저희가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다른 봉사자들도? 네,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춘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웠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피해자예요. 4천만 원 날렸어요. 그러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혹시 선생님도? 저도요. 1,500만 원. 이렇게 한 명, 두 명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저는 사기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고 남편한테 이혼 통보받았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복지사 경력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수백 건 했습니다. 패턴 분석도 했습니다. 이제 그 경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책상 위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이 알려준 계좌들, 제가 송금한 계좌들, 다른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들 모두 적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거래 시간이 새벽 2시, 5시, 8시, 정확히 3시간 간격이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반복됐습니다. 계좌번호 끝자리를 봤습니다. 12만 3,451, 12만 3,452, 12만 3,453, 12만 3,454 연속됐습니다. 이건 자동 생성이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야. 30년 경력이 말해주었습니다. 거래 은행도 특정 지방 소재 은행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지트 근처일 거야. 노트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좌 패턴 분석입니다. 거래 시간, 금액, 번호, 은행 지점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문가 수준인데요? 저 30년 넘게 복지 일했어요. 사례 관리하면서 사기 거래 패턴 많이 봤거든요. 형사가 꼼꼼히 봤습니다. 이거면 추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추가 정보를 보충했습니다. 이 패턴으로 아지트 추적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미끼 작전입니다. 사기꾼을 직접 유인하는 거죠. 어떻게요? 김영숙 씨가 다시 연락하는 척하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끝내야 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평범한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30분 후 입구에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저한테 연락하신 거 돈 때문이에요? 응, 추가로 투자 상담받고 싶어서.
이지훈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조금 복잡해졌어. 그래도 지훈 씨 믿어. 이지훈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이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이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10년 전 일 때문에? 이지훈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20년 전 기억나세요? 뭐? 제 아버지요. 선생님한테 대출 신청하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할 때 한 중년 남자가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러 왔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거절했습니다. 강씨집. 그분이 지훈 씨 아버지였어? 네, 선생님이 대출 거절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이 망했어요. 이지훈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석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규정을 따라야 했어. 규정. 이지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규정 때문에 망했어요.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또 선생님 손에 잘렸죠. 그때 횡령 사건. 네, 저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사하셨고 결국 전 쫓겨났어요. 이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규정대로 하셨겠죠. 하지만 전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경찰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지훈 씨 체포합니다. 사방에서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기,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지훈이 끌려가며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규정대로 하신 거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그 시스템이 사람을 죽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고, 우리 모두 이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이지훈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조직원 5명 더 검거했어요. 돈은요?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1,500만 원 정도, 전부는 아니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카페 밖에 나가니 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도 왔습니다. 엄마, 준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한 달 후 구청 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안전 명예감독관. 구청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복지 분야 사기 예방 교육.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5개 경로당을 돌며 강의했습니다. 첫 강의 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보조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큐싱 사기로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지사가 어떻게 당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저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과의 만남, QR코드 클릭, 3천만 원 증발, 2차 사기로 1,000만 원 더, 3차 시도, 가족 해체, 고시원 생활, 춘자 할머니 자살 시도, 경찰 협조, 검거, 모든 것을 저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강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QR코드는 공공기관이라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앱 설치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돈 찾아준다는 전화는 100% 사기예요.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 이체 안 시켜요. 봉사자라도 신원 확인하세요. 도와달라는 말에도 확인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1,000만 원 날렸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자고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집으로 오래요. 다음 날 2달 만에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봤어? 응, 강의하는 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도 피해자인데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 여보. 돌아올래? 응.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잔액에서 사기로 잃은 돈을 빼고 회수한 돈을 더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만했습니다. 강의료로 월 80만 원, 남편 연금 150만 원, 준수 지원 50만 원, 월 280만 원으로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민지도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 민지야, 엄마 존경해요. 강의 영상 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10개 경로당으로 확대됐습니다. 수강생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 수백 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제 그런 전화 왔는데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또 한 명 구했네요. 저녁 남편과 손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지. 준수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지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63을 살았습니다. 30년은 복지사로, 30년은 가족을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김영숙은 강합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했습니다.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석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 돈이면 아빠 재활치료 한참은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한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천만 원,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남편 병원비로 억대의 돈을 쓰고 마지막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새벽 사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처음 배운 모바일 뱅킹이었죠. 아들이 엄마 이제 은행 안 가도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하며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문자 알림이 연달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결제 승인, 상품권 구매 완료, 게임 아이템 결제. 성공. 몇 시간 사이 제 통장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약사로 일하며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경찰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3, 평생을 약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길고도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약사 면허를 따고 처음 약국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약국은 동네 한 구석 작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문을 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은 제 얼굴을 보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요새 혈압약 먹으니까 어지러운데 괜찮은 거 맞죠? 하시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약국은 제 일터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도 제법 쌓였습니다. 은행 적금도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산산이 부서진 건 남편이 쓰러진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좀 피곤하네 하더니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희귀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 했고 간호사들에게 상태를 묻곤 했습니다. 약사인 저였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졌지만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었고 비급여 치료비는 따로 청구됐습니다. 처음엔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자가 면역질환은 보장 범위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김순자 약사님, 남편분 상태 좋아지셨으니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안도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간병인을 써야 했고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국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엔 약국 문을 열고 점심엔 병원에 가서 남편 식사를 챙겨줘야 했습니다. 오후엔 다시 약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마음이 병원에 가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체 약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약사 비용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약국 매출은 줄어들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대체 약사 비용까지 나가니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로 나간 돈이 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은행 적금을 깨고 남편 퇴직금도 대부분 썼습니다. 심지어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남편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약국에서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하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국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곳이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던 날 단골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어쩌나 다른 약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줘.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약국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빈 약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이었는데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철문을 내렸습니다. 폐업 정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수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손에 쥔 돈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재활치료 계속하고 우리 둘이서 조금씩 살면 돼. 그렇게 저는 63세가 되었습니다. 약국은 없어졌지만 남편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한 뒤 저는 남편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빠듯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씩이라도 보탤게요. 하지만 아들도 자기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부모 걱정까지 끼칠 순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아들이 미안해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은행 안 가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어려워. 그냥 은행 가는 게 편해. 하지만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다니시느라 바쁜데. 은행 갈 시간 없잖아요. 이거 배워두시면 진짜 편하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이 앱 깔고요. 공인인증서 받고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처음엔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들이 옆에서 격려해 줬습니다.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잔액도 확인하고 이체도 해봤습니다. 어머, 진짜 되네. 신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은행 안 가도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세상 참 좋아졌더라.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휴대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느려지더니 나중엔 알 수 없는 알림창이 자꾸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긴급 보안 업데이트. 그런 문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냥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하고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걱정 끼칠까봐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검은색 승합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지붕 위에 뭔가 이상한 안테나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저런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똑같은 차가 동네를 느릿느릿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동네에 이상한 차가 자주 보여.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본 것 같은데 뭐 하는 차일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피곤이 쌓여서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윙, 윙, 윙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소액결제 승인 49만 9천 원, 컬처랜드 상품권 구매 완료 30만 원, 해피머니 충전 완료 20만 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서문화상품권 50만 원, 게임 아이템 결제 32만 원, 여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이런 거 산 적 없는데. 남편도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야 해. 하지만 새벽 2시 고객센터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 4시 계속해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50만 원, 카카오페이 충전 40만 원,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휴대폰 끄자. 그리고 날 밝으면 바로 은행 가자. 하지만 휴대폰을 껐다 켜도 문자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문자가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문자를 세어보니 수십 건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도대체 얼마가 나간 거야?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여보, 이거 수백만 원이 넘는 것 같아.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백만 원. 그럼 우리 남은 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재활치료비, 간병비,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 그 모든 게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진정하고 날 밝으면 해결하자. 하지만 남편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결제가 계속됐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총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부축해줬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은행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우리 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아들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아빠 재활치료 한참은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거 범죄예요. 엄마가 당한 거예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경찰이 조사하면 해결될 거야 하며 위로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볼게요. 한참을 검색하던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에 소액결제 피해 당하신 분 계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요. 완전 똑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이 당한 거야. 게시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 소액결제, 상품권 구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댓글 중 한 분이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분들 모여서 이야기 나눠요. 혼자보단 같이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저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인근 카페에서 모임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냥 앉아만 있을 순 없어.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4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분은 정미란 씨였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씨였습니다. 저는 철물점을 하는데요. 손자 교육비로 모아둔 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굵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배수진 씨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들 취업 준비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수백만 원이 그냥 증발했어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사라졌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자 정미란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새벽 2시예요. 저도요. 저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통신사 사용자였습니다.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검은 승합차를 봤어요. 지붕에 이상한 안테나가 여러 개 달린 차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차. 배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동네를 천천히 돌고 있더라고요. 강동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정미란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더 찾아봤는데요.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 명은 넘는 것 같아요. 화면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오세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정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같이 끝까지 가요. 저도 힘주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같이 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가 아니었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면 힘이 될 거야.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집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뉴스 봐. 우리 얘기 나오고 있어. 민수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기지국 이용 소액결제 사기 기승, 피해자 100명 넘어,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 남편도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구나. 정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뉴스 봤어요. 그녀도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오늘 오후에 긴급으로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오후에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3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8명이 둘러앉으니 작은 시민단체 같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 중 한 분은 피해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미란 씨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통신사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대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는 해킹은 불가능하다. 고객 부주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안 사고를 인정한다. 정부 당국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오세훈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배수진 씨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속보 떴어요. 범인이 잡혔대요. 모두가 화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중국인 2명 공항에서 검거, 검은 승합차에 불법 기지국 설치, 수도권 일대 돌며 범행,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차예요. 우리가 본 그 차. 강동욱 씨가 화면 속 차량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격했던 그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잡혔구나 하는 안도감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저녁 통신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대.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재활치료 계속할 수 있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통신사에서 온 문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해 경찰 조사 협조, 서류 제출, 내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 씨, 문자 받았어요.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최소 2주는 걸린대요. 2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재활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손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당분간 매달 조금씩 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엄마는 곧 돈 돌려받을 거야. 그날 밤 뉴스에서 전문가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불법 기지국은 특정 지역의 휴대폰 신호를 가로채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제가 당한 수법이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바로 다음날 통신사에 가서 소액결제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편리함보다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였다면 묻혔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범인이 잡히고 보상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정밀한 씨가 말했고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을. 며칠 뒤 통신사에서 온 안내문은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줬습니다. 피해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주민등록 등본, 피해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 차갑게 울리는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긴장을 더 키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제 사건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피해 내역이 불법 기지국 사건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시간대, 지역, 피해 패턴이 완벽히 겹치네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통신사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피해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재활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지만 빠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조금씩 모금을 받았어요. 많진 않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건 안 돼. 내 체면이 어떻게 되니?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할 순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 키운 건 괜찮고 제가 도우면 안 돼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곧 보상금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아들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고단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갔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복사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피해 진술서를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통신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서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 남편 재활 치료비가 절실해요.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직원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소액결제 피해 보상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수료는 보상금의 10%만 내시면 됩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경고해 준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2차 사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상금 관련해서 돈 요구하면 절대 안 돼요.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빨리 받으시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전밀한 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정말 악질이에요. 피해자를 또 노리다니. 오세훈 씨는 아예 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걸 봤어요. 강동욱 씨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신상이 또 유출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이름과 대략적인 주소가 올라온 걸 민수가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빨리 신고해야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번 뚫린 안전망은 다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나 뒤를 돌아봤고, 밤에는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미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휴대폰 잘못 써서 그런 거래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뉘앙스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하며 힘이 되어 주었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제 곁에서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말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만 자책해. 하지만 남편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통신사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보상은 언제쯤 처리되나요? 고객님, 현재 내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남편 재활 치료가 급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공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통신사는 사과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걸까?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당장 급한 거 쓰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민수야, 내가 빚을 지게 할 순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곧 돈 받을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 재활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남편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전밀한 씨가 전화로 위로해줬습니다. 3주째가 되던 날 드디어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피해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입금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상담원의 대답에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보상금 나온대.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온대.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숨통이 트이겠어. 돌아온 희망 3주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10,000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들어왔어. 보상금 들어왔어. 남편도 화면을 보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재활치료 계속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참 힘들었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보상금 들어왔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아. 아빠 재활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 당분간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정미란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는 저 보상금 받았어요. 그녀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축하하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하자 미란 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며칠 뒤 피해자 모임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카페 창가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두 보상받으셨죠? 정미란 씨가 물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배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자였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욱 씨가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통신사가 보안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생길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정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도 연락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카페를 나서는 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재활치료 계속하자.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 제가 말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일 겪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보행 보조기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겠네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꾸준히 치료받으신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보행 보조기 없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텐데.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셨다고 작은 선물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 겪으면서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옆에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세 식구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에 울리던 휴대폰, 통장에서 사라진 돈, 경찰서 차가운 의자, 피해자들과의 만남, 언론 보도, 범인 검거,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돈,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한 번 잃은 신뢰와 안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액결제는 이미 영구 차단했고 휴대폰 사용도 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이 막을 수 없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들과의 연대, 언론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들이 모여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시죠? 저는 동네 복지관 관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궁금한 마음에 며칠 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가까이 약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약국을 정리한 지 이미 오래됐는걸요. 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긴 경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 분이 제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장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2시간씩이고 강사료도 드립니다. 관장님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목이 메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한 뒤 제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는데 다시 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관장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복지관에서 강의하게 됐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강의인데 어르신들한테 약 복용법 알려주는 거야? 제가 설명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당신한테 딱 맞는 일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약국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다. 할머니들이 반가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들, 여기 계셨네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신다길래 우리가 다 왔지. 선생님 약 설명이 제일 알아듣기 쉬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약국에서 일한 약사 김순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드시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0분에 드시는 약과 식전 30분에 드시는 약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같이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띄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강의실을 나서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약국은 없어졌지만 어르신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더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훌륭한 약사니까. 며칠 뒤 민수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래서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보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도 이제 복지관에서 강의하면서 조금씩 벌고 있어. 내 살림이나 잘 챙겨. 제가 말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시다니. 민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남편은 재활 치료를 계속하며 점점 좋아졌고 저는 복지관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요즘 이상한 문자를 많이 받는다는데 혹시 사기 아닐까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당한 것과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링크 누르지 마시고 소액결제 기능 차단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의 시간에 제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요. 어르신들이 놀라며 귀 기울였습니다. 새벽에 휴대폰 문자가 계속 오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액결제 기능은 꼭 차단하시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는 절대 믿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창피해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